물소리가 샤워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물줄기가 타일 바닥을 때리고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누군가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샤워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고 곧이어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길질 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고 퍽, 퍽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쓰러진 여자의 신음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겁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샤워기를 틀어 콰하고 얼음장 같은 물줄기를 쓰러진 여자 위로 뿌렸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샤워실을 채웠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으며 딱, 딱, 딱 하는 소리를 내며 여자들이 샤워실을 나갔고 마지막으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샤워실에는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콸콸콸. 한참을 그렇게 물소리만 흐르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자가 손바닥으로 젖은 타일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고 손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두어 번 들린 후에야 간신히 벽에 기대어 일어섰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여자는 입에 고인 피를 뱉었으며 퇴하는 소리와 함께 물과 섞인 피가 배수구로 흘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여자는 신음을 내지 않았고 그저 이를 악물었으며 드득하는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곧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물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35살 여자 교도소에서 가장 약한 쑥맥으로 불리는 여자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왜 매일 맞으면서도 단 한 번 반격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까지 참고 견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있는 7살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옆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오후 3시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문이 열리고 닫히는 딸깍, 딸깍 소리가 계속 들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다녀왔다는 인사, 안녕히 가라는 선생님 목소리, 엄마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복잡거렸고 아이들이 뛰어가는 타다다닥 하는 발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도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 서연이가 타다다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굽히고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이가 품에 폭 안겼습니다. 지은은 딸을 꼭 안으며 서연이 머리 냄새를 맡았고 샴푸 냄새와 딸의 냄새가 섞여서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그렸는데? 서연이가 가방을 뒤적이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고 도화지를 꺼내며 엄마랑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예쁘다고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이자. 응. 엄마, 오늘 떡볶이 해줘. 지은이 알았다고 하자 서연이는 와하고 소리치며 좋아했습니다. 지은은 서연이 손을 잡았고 모녀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딱, 딱, 딱 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기익!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고 차문이 딸깍,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지은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습니다.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 손 꼭 잡아. 지은이 서연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두 소리가 타다다닥, 타다다닥 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서연이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손이 번개처럼 뻗어와 서연이를 낚아챘고 엄마를 부르는 서연이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내 딸 놔. 뒤에서 다른 남자가 지은의 목을 조르며 얌전히 있으라고 귀에 속삭였고 지은은 팔을 휘둘렀지만 남자가 지은의 명치를 퍽 하고 가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차문이 쾅 하고 닫혔으며 엔진이 부르릉 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지은은 비틀거리며 차를 쫓아 뛰었고 타다다닥, 타다다닥 하는 발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습니다. 지은은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지은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지은은 바닥을 손으로 긁어댔고 드득, 드득, 드득 하는 소리가 났으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 돌려줘.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으악!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누군가 지은의 어깨를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지은은 그 손을 뿌리치며 계속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안 돼. 서연이. 서연아.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도로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지은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승합차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범인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으며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이가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연이가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서연이가 어제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으며 서연이 방에서는 서연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은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고 서연이 인형을 안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은 채 그저 딸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르릉, 따르릉 하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서연아.
서연아, 어디 있어? 다쳤어? 지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전화기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됐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내 딸 어디 있어? 남자는 딸 목소리 들었냐고 물었고 아직 무사하다고 다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딸한테 손대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어쩔 건데? 너 지금 아무것도 못해. 딸 목숨이 내 손에 있으니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뭘 원하는데?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돈? 돈은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따로 있지. 남자는 간단하다고 말했고 경찰서 가서 자백하라고 명령했으며 3달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을 지은이 했다고 자백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딸은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미쳤어? 나 안 했어. 그 사건 나랑 아무 상관. 알아. 하지만 내가 했다고 자백해. 그럼 딸은 무사해. 남자는 지은이 얌전히 감옥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 딸은 안전할 거라고 10년만 참으면 10년 후에 딸을 돌려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믿든 말든 내 선택이야. 하루 안에 자백 안 하면.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아파요. 엄마. 서연아. 남자는 하루 안에 자백하라고 안 그러면 다음엔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보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우는 핸드폰을 흔들었지만 신호음만 뚜뚜뚜 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으악! 서연아. 밤새도록 지우는 울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서연이 베개를 안고 울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결심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감옥에 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10년이든 20년이든 견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3달 전 강남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고 형사의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습니다. 정말이냐는 물음에 지우는 자기 집 다락방에 칼을 숨겨뒀다고 말했고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펜으로 뭔가를 사각 쓰며 왜 그 사람을 죽였냐고 물었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눈물이 뚝뚝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증거가 확인되었고 지우는 체포되었으며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변호사도 속수무책이었으며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 교도소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우는 교도관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딱, 딱, 딱 하는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양옆 감방에서 재소자들이 철창을 붙잡고 지훈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8인실 감방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자들이 일제히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신입이냐는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김지훈이라고 이름을 말했고 살인죄로 들어왔다고 대답했으며 여자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감방을 채웠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감방 문이 쾅 하고 닫혔으며 지훈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 서연이를 위해서 참아야 해. 그날 밤 소등 후 어둠이 내렸고 지훈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서연이를 부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으며 꼭 구해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지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감옥에서 가장 약한 숙맥이 되어 있었고 하루도 멀다 하고 폭력이 쏟아졌지만 단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재소자가 지나가다 일부러 지훈의 어깨를 들이받았고 지훈이 비틀거리며 쓰레기통을 엎지르자 그 여자는 비웃으며 제대로 못하냐고 다시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엎질러진 쓰레기를 주우며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 딸이 무사하려면 지훈이 여기서 얌전히 있어야 했고 그래서 모욕을 참았으며 폭력을 견뎠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훈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누군가 발을 쭉 뻗어 지훈을 걸었고 지훈은 균형을 잃으며 바닥에 쓰러졌으며 식판이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져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들렸지만 일부러였습니다. 지훈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흩어진 밥을 주었고 다른 재소자들이 그걸 다시 먹으려냐고 저것 보라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서연이를 위해서. 2주째가 되었습니다.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작업장에서 지훈이 실을 잘못 꿰었다는 이유로 한 재소자가 지훈의 손을 바늘로 찔렀으며 지훈은 움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샤워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미선이라는 감옥의 실세가 직접 지훈을 샤워실로 불렀고 지훈이 들어서자 5명의 여자가 지훈을 둘러쌌으며 미선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여기 온 지 2주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인사를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미선은 말로만 하면 되냐고 되물었고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고 미선은 앞으로 자기를 보면 인사하라고 명령했으며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크게 대답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훈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했다는 말과 함께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지훈은 일어나 샤워실을 나왔으며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참고 있어. 조금만 더. 3주째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았지만 의무실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못 본 척했고 다른 재소자들도 외면했으며 지훈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교도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집에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교도관은 허락했으며 지훈은 전화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 서연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지훈은 남자가 준 번호를 눌렀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말했고 남자가 받았으며 잘 전화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좀 바꿔달라고 목소리만 들어도 된다고 간청했고 남자는 잠깐만이라고 말한 후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전화기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간신히 서연이 이름을 부르며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보고 싶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지훈은 엄마도 보고 싶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뭔가 이상했으며 지훈이 정말 괜찮냐고 다시 묻자 서연이는 엄마 언제 오냐고 무섭다고 울먹였습니다. 지훈은 곧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꼭 구해준다고 다짐하며 말했지만 그때 전화기가 또 넘어갔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지 않냐고 말했고 지훈은 제발 서연이 잘 돌봐달라고 부탁이라고 애원했으며 남자는 알았다고 지훈이 말 잘 들으면 딸도 잘 지낸다고 계속 얌전히 있으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끊겼고 지훈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고 싶어 무서워. 지훈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전화를 신청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딸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으며 전화실로 가서 남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고 전화가 연결되었으며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받았고 또 전화했냐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으며 지훈은 서연이 좀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서연이 말이냐며 글쎄다 하고 애매하게 대답했고 지훈은 무슨 말이냐고 서연이 어떻게 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돌보기 귀찮다고 말했습니다. 밥 주는 것도 돈 들고 번거롭다며 요즘 밤을 잘 안 준다고 했고 이불도 귀찮아서 안 줬다며 서연이가 추워서 떤다고 비웃었으며 가끔 울면 때린다고 시끄러우니까 때린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냐고 서연이 돌봐줄 생각 없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크하하 하는 웃음이 전화기를 가득 채웠고 이제야 알았냐며 멍청하다며 비웃었으며 왜 남의 딸을 돌봐주냐고 귀찮기만 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 조심하라고 딸 목숨이 자기 손에 있다고 협박했고 지훈이 한 달 동안 감옥에서 쑥맥으로 산 거 다 안다며 매일 맞고 살았다며 조폭 두목 딸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다니 웃기더라고 비웃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그렇게 살라고 10년 동안이라고 명령했고 10년 후에 생각해 볼 거라며 어쩌면 그때쯤이면 딸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후 크크크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신호음만 울려 퍼졌고 지훈은 전화기를 움켜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이 한 달 동안 폭력을 견디고 모욕을 참고 비굴하게 살아온 이유가 모두 거짓이었고 서연이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었으며
이불도 없이 떨고 있었고 맞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댔고 온몸이 떨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분노가, 견뎌냈던 모욕이, 삼켰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올랐고 지훈의 손이 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벽을 긁었습니다. 드득, 드득, 드득.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으며 들어가라는 말에 천천히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는 고통받고 있었고 지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고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이었고 지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서연이는 어차피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비굴하게 살 이유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작업이 끝나고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의 부하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왔고 샤워실로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며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부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미선과 부하 넷이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쾅 하고 닫혔으며 미선이 비웃으며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 들렸고 한 달 기념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받아야겠다는 말이 이어졌으며 부하들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칵!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의 소나귀는 쇠처럼 단단했고 지훈은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여자의 손목을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뚝!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샤워실에 울려 퍼졌고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지훈은 여자를 밀어냈고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다른 부하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침착했습니다. 10년간 707부대에서 단련된 몸이 반응했고 첫 번째 여자의 주먹을 피하며 옆구리를 가격했으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으흑하고 신음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뒤에서 지훈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지훈은 몸을 낮추며 여자를 어깨 너머로 던졌고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으며 세 번째 여자가 옆에서 차기를 날렸지만 지훈은 그 다리를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3초였습니다. 단 3초 만에 넷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고 샤워실에는 신음소리만 울려 퍼졌으며 미선이 경악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샤워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발걸음 소리가 찰박, 찰박하고 울렸고 미선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훈은 그 주먹을 가볍게 잡았고 미선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으며 으윽 하는 신음이 들렸습니다. 미선을 벽에 밀어붙였고 지훈은 미선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 달 동안 잘도 때렸지.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지훈은 미선을 놓았고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지훈은 샤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이제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꼭 구해줄게. 지윤의 눈빛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샤워실 사건 이후 감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미선과 부하 넷이 샤워실에서 쓰러져 있었고 모두 손목이나 팔이 부러진 상태였으며 미선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쑥맥 김지윤이라는 사실도 함께 퍼졌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재소자들이 지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지윤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작업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교도관 2명이 지윤을 막아섰고 따라오라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은 묻지 않고 따라갔고 교도관들은 지윤을 감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으며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딱, 딱, 딱 하고 울렸습니다. 철문이 하나씩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독방 구역이었습니다. 교도관이 한 방의 문을 열었고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어둡고 좁은 공간이 드러났으며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윤은 안으로 들어갔고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으며 자물쇠가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방은 좁았습니다. 2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고 창문도 없어서 어두웠으며 바닥은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였습니다. 지윤은 벽에 기대어 앉았고 무릎을 끌어안았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독방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다치게 했으니 당연히 징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했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서연이는 고통받고 있었고 지윤이 여기서 비굴하게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독방에는 시계도 없었고 창문도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으며 식사는 하루에 한 번 문틈으로 들어왔고 화장실은 구석에 있는 양동이었습니다. 지윤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눈을 감고 딸을 떠올렸으며 서연이가 배고파하는 모습,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 엄마를 부르며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지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여기 갇혀서 너를 구하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교도관이 들어왔으며 지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이 부른다는 말이 들렸고 지윤은 벌떡 일어나 교도관을 따라 나갔으며 복도를 걸으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왜? 교도소장실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으며 안으로 들어서자 교도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지윤을 보며 앉으라고 말했고 지윤은 의자에 앉았으며 교도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지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병원? 교도소장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윤의 딸이 실려왔다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지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가 뭐라고요?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도소장은 심한 탈수 증상과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몸에 멍자국이 많고 영양실조 상태라고 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탈수, 저체온증, 멍자국, 영양실조. 제가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서연이 어디 있어요? 지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도소장은 고개를 저었고 불가능하다고 수용자는 외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병원에서
아이는 입원 조치했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발, 제발 서연이한테 엄마가 곧 간다고 전해주세요.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교도소장은 병원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며 돌아가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지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교도관이 지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독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지윤은 비틀거렸고 서연이 이름을 계속 불렀으며 독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지윤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좀 나가게 해줘. 제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으며 지윤은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지윤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탈수, 저체온증, 멍자국, 영양실조.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엄마를 불렀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윤은 바닥을 긁어댔고 손톱이 깨지며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으아악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여기 들어왔어.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고 벽을 주먹으로 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지윤은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쓰러졌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으며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지윤은 조용히 울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저 어둠만이 지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독방에서 지윤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그저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지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딸에게 갈 수도 없었으며 그저 여기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딸을 지키지도 못하고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고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며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깃. 교도관이 들어왔고 지윤을 보며 면회라고 말했으며 지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누가? 교도관이 다시 말했고 일어나라고 면회 왔다고 말했으며 지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향했고 비틀거리며 걸었으며 복도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고 유리창 너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으며 낯선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지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은 의자에 앉았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으며 여자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윤의 목소리는 거칠고 쉬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는 지윤 아버지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지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조직?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백 회장님의 조직이었다고 10년 전 일이라고 말했으며 지윤이 여기 들어온 이유를 안다고 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지윤의 딸이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도 안다고 자기네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윤을 그리고 지윤의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갖다 댔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 사진이었으며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여자는 지금 안정되어 있다고, 자기네 사람이 병원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사진이었고, 지훈의 딸을 유괴하고 학대한 남자라고, 어제 체포됐다고, 자기네가 증거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유괴,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의 숨이 멎었고 말을 잇지 못했으며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딸을 완전히 지키려면 지훈이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자기네가 도와줄 수 있다고, 지훈이 자백한 살인 사건은 조작이었고, 자기네가 증거를 모았다고, 이걸로 재심 청구하면 무죄 판결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서류 몇 장을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백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고, 딸을 지켜달라고 말했으며, 회장님은 지훈이 조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지훈을 지켜보셨다고, 그리고 지훈이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고, 이제 선택하라고, 계속 여기 있을 건지 아니면 나가서 딸을 지킬 건지 물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갈 거예요. 나가서 서연이를 지킬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일주일 안에 재심이 열릴 거라고, 그때까지 여기서 버티라고 말했으며, 감사는 나가서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은 혼자가 아니라고, 회장님의 사람들이 아직 지훈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회가 끝났고 지훈은 독방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나갈 수 있고 서연이를 만날 수 있으며 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벽에 기대어 앉았고 눈을 감았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곧 갈게. 이번엔 진짜로 너를 지켜줄게. 어둠 속에서 지훈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방에서의 일주일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지훈은 견뎠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하루하루를 세었고 손가락으로 벽에 금을 그으며 날짜를 표시했으며 7개의 금이 그어졌을 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고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으며 지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변호사가 옆에 있었으며 방청석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지만 지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변호사가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훈이 자백한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증거였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진범의 자백까지 모두 제출되었으며 검사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지훈은 무고했고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으며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고 서연아, 엄마 이제 갈게. 이제 곧 갈게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출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감옥 정문 밖으로 나왔고 햇빛이 눈부셨으며 한 달 반 만에 보는 하늘은 너무나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하늘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야 했고 딸을 안아야 했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옆에 여자가 서 있었으며 면회실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지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으며 지훈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여자는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병원으로 간다고 20분이면 도착한다고 말했으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지금 가고 있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뛰어들어갔고 여자가 뒤따라오며 소아병동 3층이라고 말했으며 지훈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타다다닥, 타다다닥.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3층에 도착해 복도를 달렸으며 간호사가 뛰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7호. 여자가 알려준 병실 번호였고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섰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으며 얼굴이 너무 말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로 다가갔고 서연이 옆에 무릎을 꿇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며 누군지 알아보는 것 같았고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기운이 없었지만 분명 서연이 목소리였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응, 서연아. 엄마야. 엄마 왔어. 서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작은 손이 지훈의 손을 꽉 움켜쥐었으며 엄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은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링거줄을 조심하며 딸을 품에 안았고 서연이는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으며 지훈도 딸을 안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엄마. 무서웠어. 배고팠어. 엄마.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고 간호사가 들어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저 딸을 안은 채 울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훈은 천천히 서연이를 놓았고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의 손을 꽉 잡았으며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서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지훈은 여자와 마주 섰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지훈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고 감사는 회장님께 하라고 자기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를 함정에 빠뜨린 배후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남자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고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이름은 정태준이라고, 지훈 아버지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10년 전에 배신하고 떠났다고, 그리고 최근에 지훈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진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비틀어진 입술이 인상적이었으며 지훈은 이 남자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조직에서 본 적이 있었고 항상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며 후계자로 지훈이 지명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태준. 지훈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여자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안다고 강남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뒤로는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훈이 원한다면 그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 당연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훈을 함정에 빠뜨렸고 서연이를 유괴하고 학대했으며 지훈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서연이가 우선이었고 딸을 돌봐야 했으며 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서연이부터. 지훈은 말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자기네는 항상 지훈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명함 하나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지훈은 명함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딸의 손을 잡았으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여전히 말랐고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으며 지훈의 곁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서연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지훈을 함정에 빠뜨린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집에서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이라고 당부했으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과 서연이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집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냄새가 났으며 서연이는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또 혼자 남겨지는 거 아니야? 서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고 지훈은 무릎을 굽혀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절대 서연이 혼자 안 놔둬.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지훈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 여기 있어.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지훈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지훈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고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으며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예요. 정태준. 그 사람 위치 알려주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고 내일 만나자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자고 말했으며 지훈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태준, 내가 나한테 한 짓, 서연이한테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지훈의 눈빛 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훈은
서연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이는 지윤의 손을 꽉 잡으며 가지 말라고 울먹였지만 지윤은 무릎을 굽혀 딸과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금방 올게. 아주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약속할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지윤은 딸을 꽉 안은 후 이웃집 문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고 지윤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지윤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윤은 자리에 앉았고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윤 앞에 밀어놓으며 정태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정태준의 사진과 주소, 사업장 위치, 일과 패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부하들의 명단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강남에서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채업과 폭력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차분하게 설명했고 정태준이 10년 전 지윤 아버지 조직에서 쫓겨난 후 자기 세력을 키웠다고, 그리고 지윤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에 대한 원한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은 서류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정태준의 사진을 오래 응시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윤 씨가 원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태준을 처리하는 것도 그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윤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제 손으로.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니 최소한의 지원은 받으라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지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도움은 받겠지만 정태준을 직접 상대하는 건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고 이건 회장님께서 지윤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라고 말하며 건넸습니다. 지윤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통장과 열쇠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지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남긴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 돈과 집은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이다. 내가 조직을 떠난 것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이 사람들을 믿어라.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아빠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편지를 꽉 쥐었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기다렸고 지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자 통장에는 5억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열쇠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열쇠라고 회장님께서 지윤 명의로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으며 여자는 감사는 필요 없다고 이건 회장님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준은 매주 금요일 밤 자기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만약 오늘 움직이신다면 저희 사람 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오늘 하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여자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저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고 지윤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정태준의 사무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8층이었고 지우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가방에 챙겼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난다. 정태준, 내가 나한테 한 짓, 서연이한테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집에 도착해 서연이를 데려왔고 서연이는 엄마가 돌아오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으며 지우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엄마 일 좀 보고 왔어. 서연이 잘 놀았어? 응, 아주머니랑 과자 먹었어. 지우는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오늘 밤 서연이를 이웃집에 또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끝내야 했고 정태준을 그냥 둘 수 없었으며 서연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서연이를 씻긴 후 지우는 서연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 밤에 또 나갔다 와야 해.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올 수 있을까? 서연이의 얼굴이 불안해졌고 엄마도 같이 자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서연이는 한참을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딸을 꽉 안았으며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밤 9시 지훈은 서연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고 머리는 묶어 올렸으며 가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몸 하나뿐이었고 10년간 707부대에서 단련된 몸이면 충분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해 여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으며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로비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으며 지훈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훈 씨 맞으십니까? 네. 저희는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태준이 지금 위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8층에 있다고 부하 4명과 함께 있다고 회의 중이라고 대답했으며 지훈은 알겠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두 남자가 뒤따랐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심호흡을 했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8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으며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남자가 803호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8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으며 지훈은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반 전 전화로 들었던 그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였고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은 뒤에 있는 두 남자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세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들어오지 마세요. 남자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문 앞에 섰으며 무언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가 뒤로 물러섰으며 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고 소리 없이 문이 열렸으며 지훈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이 보였고 5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이 정태준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고
날카로운 눈빛과 비틀어진 입술, 그리고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다가갔으며 정태준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지훈을 발견했고 눈이 커지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정태준도 지훈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김지훈 아니야? 크크, 감옥에서 벌써 나왔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정태준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알 것 같은데 복수하러 왔어? 크하. 정태준이 크게 웃었고 부하들도 따라 웃었으며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태준은 웃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 말이야, 재미있더라. 맨날 울고불고 엄마 찾고. 크크. 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밥도 안 줬는데 계속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귀찮아서 몇 대 때렸더니 조용해지던데. 정태준이 비웃으며 말했고 부하들이 키득거렸으며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너 같은 년이 백 회장 딸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조폭 두목딸이 감옥에서 쑥맥으로 살다니 정말 웃겼어. 매일 맞고 살고. 크하. 정태준이 계속 비웃었고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했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정태준이 웃음을 멈췄고 뭐라고 되물었으며 지훈은 다시 말했습니다. 할 말 다 했냐고. 다 했으면 이제 내 차례야. 정태준의 얼굴이 굳었고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전연 잡으라고 명령했으며 4명의 부하가 일제히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고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지훈의 몸이 번개처럼 반응했습니다. 부하의 주먹을 피하며 옆구리를 가격했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으윽하고 신음하며 쓰러졌으며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몸을 낮추며 부하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쿵. 부하가 바닥에 넘어졌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하나씩 처리했으며 10초도 안 되어 4명이 모두 바닥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뒤로 물러서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었으며 지훈에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가볍게 피했고 정태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으악! 정태준이 비명을 질렀고 지훈은 정태준을 벽에 밀어붙였으며 정태준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나한테 한 짓, 다 기억하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정태준은 숨이 막혀 헉헉거렸으며 지훈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정태준이 간신히 말했고 지훈은 손에 힘을 더 주었으며 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췄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면 지훈도 다시 감옥에 가야 했고 서연이 곁을 떠나야 했으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정태준을 놓았고 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헉헉거렸으며 지훈은 정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내가 한 짓 모두 증거가 있어. 유괴, 협박, 아동학대, 불법 사체, 폭력. 다 밝혀질 거야. 정태준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으며 지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썩어.
내가 나한테 시킨 것처럼. 지우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고 바닥에 신음하는 부하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나갔으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익명으로.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며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정태주는 끝났고 이제 서연이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이 떠 있었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랑 잘 살게요. 지우는 집으로 향했고 서연이를 데리러 가야 했으며 딸을 안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태주는 체포되었고 유괴와 아동학대, 불법 사체 등 여러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우선이었고 딸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훈의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처음 몇 주 동안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고 지훈을 부르며 울었으며 지훈은 매번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연이는 조금씩 나아졌고 웃음이 돌아왔으며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며 서연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과 서연이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훈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걷고 있었고 엄마 저기 비둘기 있다고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제잘거렸으며 지우는 웃으며 그래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고 서연이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으며 지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고 지우는 서연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 엄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엄마는 서연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지훈이 서연이를 안았고 서연이는 지훈의 품에 파묻히며 킥킥 웃었으며 지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으며 아버지 조직 사람들 중 한 명인 여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여자는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으며 지훈은 지금 서연이랑 한강에 있다고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되냐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이스크림 다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여자가 나타났고 지훈은 서연이를 놀이터에서 놀게 한 후 여자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지훈을 보며 조용히 말했고 회장님의 조직 사람들이 지훈에게 부탁이 있다고 조직을 이어받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이랑 함께. 여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회장님의 사람들은 항상 지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했다고 대답했고 여자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윤 씨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조직보다 가족을 선택한 것을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지윤은 놀이터에서 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그게 지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게 지윤이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서연이를 씻긴 후 재웠으며 지윤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지윤은 아버지를 떠올렸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도 괜찮고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지우는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으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침대에서 뛰어나와 지윤을 깨웠고 엄마 일어나 학교 가야 해 하고 소리쳤으며 지윤은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 일어날게. 지윤은 일어나 서연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서연이는 신나게 학교로 뛰어들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잘 다녀와 서연아. 지윤은 서연이가 학교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돌아섰고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며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지윤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게 지윤이 지킬 미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지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림 속에서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으며 지윤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지윤은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고 이제 빛이 보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윤과 서연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